네, 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출근하려고 집 밖에 나서시는 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답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뿌였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마스크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중부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일 황사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황사가 심한 만큼 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7시 현재 시도별로 가장 나쁜 곳이 서울입니다. 세제곱미터당 43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두 번째가 경기도 지역으로 407, 인천이 359로 이 지역들은 현재 그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충청, 강원 지역까지는 매우 나쁨 상태고요. 예. 그 밑에 쪽으로도 현재 전북, 경북까지는 나쁨 상태인데 지역별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구로구가 477 마이크로그램, 인천 동구가 617, 경기도 김포가 567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나쁨의 8배 이상 나쁜 정도입니다. 이게 참고로 황사는 따로 측정하지는 않아요. 미세먼지 크기 입자인 10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10마이크로미터로. 예. 그래서 미세먼지가 30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되고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경우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죠. 예. 그래서 현재 수도권, 충남 이 지역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 있고 강원, 충북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단 황사 경보도 있어요. 황사 경보는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농도가 80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정도 농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황사 경보는 발령되지 않고 예. 미세먼지 경보로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좋은 겁니까? 혹시 중국의 영향인 걸까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다 중국의 영향이죠. 그제 중국의 내몽골에서 황사가 처음 발원을 했고요. 중국 북부지방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의 상승기로 인해서 찌울려진 겁니다. 상공으로. 예. 그래서 그 후면에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고기압의 북서풍을 타고 현재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도 지금 황사가 심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어제 발원지 쪽에서는 7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 7시 현재 베이징이 370, 선양이 45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북동부 지역으로는 농도가 아주 매우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사 농도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정도가 거의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현재 오늘 정도 일단 지금 상층에 보면 한 1.5km 상층에 이 풍속이 굉장히 강합니다. 수속 한 25m 이상의 강풍이 북서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내몽골이라든가 중국의 황토 고원지대에서 지금 발원에 만들어져 있는 이 황사가 그대로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종일 황사는 계속 아주 미세먼지로 따진데 매우 나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심한 황사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은 황사 농도가 미세먼지로 매우 나쁨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도 황사 영향은 계속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농도는 오늘보다는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렇더라도 나쁨 이상의 그 농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모레 오전까지는 황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비도 예보돼 있던데 그럼 흑비가 내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으로는 2차 전선 영향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비가 내리는 곳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내리는 비는 황사가 섞인 흑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사가 섞인 흑비라고 하면 이거 맞으면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황사 자체가 일단 공기적으로도 해로운 입자 물질인데 이 물질이 물에 섞여갖고 이 비로 내리게 되면은 호흡기만 아니라 우리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겠죠. 그래서 비를 맞으면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우산을 쓰셔야 하고요. 예. 또 사람 건강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대리석이라든가 차량 이런 것도 부식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흑비를 직접 맞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예. 원래 비가 내리면은 황사나 미세먼지가 좀 가셨던 것 같은데 어제도 비가 왔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심한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 이번 황사는 아주 전형적인 황사 기압 패턴입니다. 중국 북부 쪽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황사 먼지가 상승기를 타고 상공으로 치올려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비가 내렸는데 그 후면에 고기압의 북서풍을 타고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넓은 지역에 지금 황사 농도가 높은데 거기다가 오늘 또 다시 두 번째 저기압이 지금 통과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통과하면서 다시 북서풍으로 또 다시 중국 쪽에 넓게 자리 잡고 있는 황사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황사가 가시고 나면 뭐 맑은 날씨가 찾아올까요? 네, 일단 황사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일은 황사 영향은 정적으로 받겠고요. 모레 오전까지는 이제 수도권 정도까지는 약하게 영향을 있겠는데, 예. 날씨는 일단 오늘 비 그치고 나면 구름만 좀 다소 있겠고, 내일이나 모레는 날씨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평년보다 유독 황사가 많을 거라고 하는데 또 자주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 끝으로 이유를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이제 오늘까지 황사가 세 번째 발생을 했죠. 통계를 보면 보통 봄철에 황사 일수가 한 5.4일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벌써 3일째 발생을 했고 만일 내일 모레까지 이어진다면 5일이 되는 건데, 일단 이번 황사로 인해서 평년보다는 올해가 황사 일수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올해 이렇게 황사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현재 황사 발원 지역인 고비 사막, 내몽골, 황토고원지 내 지역에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지금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또 기온이 높아서 황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황사가 발원한 다음에 이번처럼 북서풍이 분다면 우리나라로 황사가 평년보다 많이 유입될 전망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사막화 지역이 지금 넓어지고 있고 또 가물도 심해지고 있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황사는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 쪽으로 황사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오늘과 내일 또 황사 영향 받으니까 마스크 꼭 챙기시고, 그리고 흑비 내린다고 하니까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황사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당뇨와 심한 합병증 증세. 동네 병원의 의사는 당장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빨리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라고 했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의사 사직 사태로 더 심각해진 의료 공백 피해를 경험한 한 아버지의 끔찍했던 3시간. 제보는 Y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당진에 사는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갑자기 심한 구토와 무기력 증세를 보여 집 근처 내과를 찾았습니다. 이튿날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더니 의사는 최대한 빨리 아들을 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당뇨가 의심되는데 이미 다른 장기들이 영향을 받아 금방이라도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피검 사했을 때는 이제 당 수치가 높아갖고 이제 간 기능 쪽 이상이랑 비장 쪽 비대 현상 그래가지고 응급실 진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곧바로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아응급 전문의가 없다며 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A씨는 그러면서 병원 직원이 119를 불러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는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소견서를 보여드리니까 여기서는 응급 소아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외래 진료 쪽으로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데 외래 진료 쪽도 장담은 못 하신다고. A씨는 병원을 나서며 119에 전화를 걸었고 10여 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 안에서 또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이를 태운 구급차는 받아줄 병원을 찾기 위해 전화를 돌리느라 40여 분 동안이나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5곳이 진료를 거절하는 전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렵사리 수용 의사를 밝힌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건 동네 내과를 나온 지 3시간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이를 받아주지 않은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7명이던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가 지난해 말부터 대거 사직하거나 휴직해 1명밖에 남지 않아 일주일에 이틀만 진료하고 있다는 것. 그마저도 전공의 사직 사태로 외래 진료가 예전보다 축소돼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아들 병원을 찾아 헤맨 3시간이 너무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필수 의료진 부족과 의사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피해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어서 빨리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망스럽죠. 애는 아프고 이런 분쟁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구급차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YTN 양동훈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5대 병원장들을 만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교수 측과 여당의 만남으로 대화 움직임이 보이는 듯했던 의정 간의 논의가 며칠째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를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대화를 위한 마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정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논의하면서 면허 정지 처분은 유예됐지만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졸업 뒤 올해 인턴 과정을 밟으려던 젊은 의사의 임용 등록 시한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수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연속 근무는 36시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법이 2년 뒤 시행되는데 5월부터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소아과 전공의에게로 확대된 100만 원 수련 보조 수당도 다른 필수 과목으로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80시간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이 80시간의 출연 시간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런 대책으로 전공의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의사협회는 총선 캠페인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의협을 새로 이끌게 된 이면택 회장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 괴멸 수준의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거라며 의협 손으로 20석에서 30석의 당락이 결정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의협 비대위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의정 간 대화의 장은 더욱 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막말 논란 등으로 후보자 공천 취소 등 논란을 겪었죠. 그런데 이번엔 양당 대표들의 발언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권 정치인들을 동물에 빗대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치를 죄가 찾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무학대사 고사를 인용하면서 한 위원장 발언을 맹비난했습니다. 굳이 한동훈 위원장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번 선거를 임하지는 않겠다 하는 취지에서 조국혁신당도 한 위원장이 급한 모양이라며 애견인표는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메시지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문제 삼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대중국 굴종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중국 관영 황구시보가 이 대표 발언에 주목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여당은 상식 이하의 망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공포와 불안을 부채질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비틀린 안보관과 외교관도 우려스럽지만 선거를 위해서라면 국가 안보마저도 정략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이 경악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여야의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상대를 겨냥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당 대표까지 설화 논란에 가세하면서 유권자들 눈살은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경기 화성을의 공영훈 후보가 과거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권은 2030 세대에 큰 박탈감을 안겼다며 민주당의 국민 무시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SNS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공영훈 후보가 지난 2021년 서울 성수동 건물을 아들에 증여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했습니다. 아들은 당시 22살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매입 당시 현대차 임원이던 공 후보의 건물 매입 이후 현대차 그룹 계열이 서울시와 서울숲개발에 합의하며 일대 땅값이 급등했다는 내부 정보 활용 의혹도 거론됐습니다. 아직 제대하지도 않은 아들에게 이런 증여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가지고 투자, 투기 또는 이런 재산 증식의 목적이 강했던 것이 아닌가. 이례적인 투자고 이례적인 전역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매입 당시 시세는 11억 8천만 원 상당, 현재 시세는 대략 3배 가까이 뛴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서 여당 역시 비판에 합세했습니다. 2030 세대에 박탈감을 안겼다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은퇴 후 살기 위해 재개발 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면서 4년 만에 증여한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현대차발 부동산 호재가 생긴 것도 단순한 우연입니까? 관련해 공 후보는 아들에게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한 것이라며 주택 구입과 증여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인다면서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다고 투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이 내부 정보 이용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힘을 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겨냥해 이들을 심판하는 게 민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는 이런 정치개혁을 할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의 민생을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할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2조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생입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잡으면 민생을 챙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처음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부에서 중도층의 마음을 끌기 위해 유 전 의원이 등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유 전 의원은 개별적으로 친분 있는 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전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유권자들께, 시민들께 정말 저희들이 여당으로서 견제를 받고 감시를 당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의석은 이번 총선에서 꼭 좀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었고 아마 이 총선의 시작, 공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총선의 마지막까지 아마 혼자 하겠다는 그런 마음 아닌가 싶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용산에서 출정식을 열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151석도 어렵다며 일부에서 나오는 범야권 200석 낙관론을 경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합니다. 그들이 일당을 차지하는 날 그나마 그들의 폭주를 역주행을 저지해왔던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일당을 해야 합니다.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나라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이재명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서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공천 배제된 서울 중성동갑 지역인 왕십리역에서 임 전 실장은 이 대표 포옹도 하고 또 이렇게 두 손을 맞잡고 만세도 외쳤습니다. 임 전 실장 공천 배제로 극에 달했던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강조한 건데요.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오늘 4월 10일은 여느 때와 같은 그냥 돌아오는 선거일이 아닙니다.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없고 남녀 노소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와 경기 의왕 과천 등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는데 이와 별개로 당 지도부가 경기와 호남 등지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고향 부산에서 일으킨 동남풍을 전국으로 밀고 가겠다며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대표도 선거운동 기간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총선 출정식을 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부산이 부마 항쟁의 진원지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이른바 검찰 독재 종식을 거듭 주장한 겁니다. 부산에서 일으킨 정권 심판의 바람을 서울 등 전국으로 몰고 가겠다며 지지세 확산을 꾀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위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수도권 표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소방서를 찾아가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허은하 후보를 간접 지원했습니다. 거대 양당제 극복을 통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썩은 나무입니다. 베어야 됩니다. 하지만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광주 광산을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낙연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지형을 바꾸는 제대로 된 대안 세력이 되겠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는 극한 갈등과 대립의 정치, 대결의 정치, 이제 누군가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미래가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에서 진보 가치를 기반으로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대표적인 한강벨트 선거구 가운데 하나인 서울 마포갑입니다. 여의도와 용산이 맞닿은 지역으로 19대부터 21대까지 이 세 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0%포인트 넘게 앞서며 다소 상반된 표심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모두 새로운 얼굴을 앞세웠습니다. 경찰 경무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후보와 비례대표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좌천성 발령을 받은 뒤 지난 1월 제복을 벗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어 사선 노웅래 의원이 공천 배제된 자리에 단수 추천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맞서 마포 사수에 나설 적임자로 선택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민생이 너무 힘들다, 물가는 높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 비판, 분노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위성정당과 시대전환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한 조 후보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세계은행 근무 경력이 있는 경제 전문가로 꼽힙니다. 전현직 의원들과의 치열한 당내 사파전을 뚫고 공천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일찌감치 마포갑 출마 채비를 마치고 바닥 민심부터 닦아왔습니다. 네, 반드시 조정훈입니다. 저 아세요? 알지요. 찍어주실 거예요? 그거 말하고요. 2번입니다. 성공하세요. 이 마포에 계신 분들이 과연 범죄자 더 잘 잡는 국회의원을 원하실지 아니면 산적한 개발 현안들을 풀어낼 개발 전문가를 원하실지는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해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이른바 마용성의 대표격인 만큼 지역민들의 지역개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은 하지만 확실한 결말이 없는 것 같아서 항상 그게 부담스러워요. 민주당 이지은 후보는 마포에 K-팝 공연장을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마포 유수지에 한류 복합 공연장을 건설을 해서 한류 킬러 콘텐츠들, 그러니까 K-뷰티라든지 이런 화장품 매장들을 입점시키고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는 같은 당 소속 서울시장, 마포구청장과 삼각편대로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그리고 이 지역은 서울시 의원과 구의원 모두가 국민의힘 집권 여당입니다. 정말 실천해 보이는 그런 정당과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후보는 강변북로 지하화와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똑같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어린이 안전이나 교육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초등학교 자녀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전하게 등하굣길을 한다든지 해서 좀 4년 동안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와 조 후보는 각각 원스톱 교육특구와 교육발전특구란 맞춤형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인근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해서 그 맞춤형 진로교육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노후된 학교라든지 과밀한 학급 문제를 해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마포를 학군 때문에 이사 안 가도 되는 그런 지구로 만들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최초로 마포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여야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는 극복해야 할 숙제지만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는 후한 편입니다.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국민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들은 되게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총선 11호 영입인재인 이지은 후보와 국민의힘의 현역 1호 영입인재인 조정훈 후보. 영입인재 간 대결을 넘어 치열한 당대당 승부가 펼쳐지게 된 이곳 서울 마포갑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시설 곳곳에서 불법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메라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건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어제 관내 사전투표소 159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선관위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점검에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서창동과 논현동, 계산동 등 남동구와 계양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5곳입니다. 10개 군구에 이제 159개 사전투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라고 이제 공문을 내려보낸 거고요. 점검해서 지금 온 게 남동구랑 계양구. 카메라는 시설 내에 있던 정수기 측면 등에 설치된 채로 발견됐는데 명암 크기보다 조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를 확보한 데 이어 지문 채취와 함께 주변 CCTV도 확인했습니다. 투표소 안에는 문이 잠겨져 있는데 바깥에 있는데 맞은편이 내부를 촬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다 사람 드나드는 거는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추적 끝에 인천 논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A씨로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설치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며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카메라들도 A씨 소행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흘 전엔 경남 양산에서도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안에 불법 카메라 장비 여러 대가 설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 긴급 점검을 지시한 계기가 됐는데 투표소 설치가 완료되는 다음 달 4일 전까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시설 곳곳에서 불법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메라 장비가 발견됐다는 것과 관련한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전투표소 7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후반의 남성 피의자를 어젯밤 9시 10분쯤에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선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시설 곳곳에서 불법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메라 장비가 발견이 됐는데요. 사전투표소 7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후반의 남성이 어젯밤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이같이 밝혔고요. 현재 건조물 침입,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또 범행 과정, 또 다른 장소에 추가적인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앞으로도 개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와 같이 투개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사전투표를 일주일 앞두고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시설 곳곳에 불법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메라 장비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사전투표소 7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40대 후반의 남성을 어젯밤 피의자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더 자세히 전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관 직원이 압수한 총기 부품입니다. 사회브리핑에서 마약이나 위조 명품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밀수 총기를 보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군수 물자 48만 점이 중동으로 밀수출됐습니다. 266억 원어치나 됩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인데 그 종류만도 1000가지가 넘습니다. 아끼고 보호에도 모자를 파네 유명 방산업체에서 20여 년 몸담았던 퇴사자가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퇴사할 때 부품이나 장비의 설계도 실험 자료들을 싹 빼간 거죠. 그대로 베껴서 허가도 받지 않고 팔아넘겼습니다. 업체는 퇴사자가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면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이 압수한 총기 부품을 조립합니다. 애초 국내 유명 방위산업체가 생산해 중동국가 국영방산업체에 정식 수출하던 건데 해당 부품은 다른 업체가 베껴 만들어 밀수출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설계 도면, 실험 자료를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유출시켰고 그 유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중동국가 국영방산업체에는 더 저렴하게 원하는 대로 부품을 공급하겠다고 접근해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군수물자 수출에 필요한 방위사업청장 허가는 일반 기계 부품이나 장비 등이라며 품목을 속이는 방식으로 피해갔습니다. A씨가 그 퇴사 이후에 중동 지역 거래처 물량이 점차 줄어서 확인해보니 회사의 재직 당시에 훔쳐간 중대한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세관은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고 피해 업체는 지난 1월 A씨가 영업비밀 500여 건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체납된 임금을 받지 못했던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227일을 홀로 싸웠고요. 해결책을 찾지 못한 기사는 끝내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홀로 시위를 벌일 때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했던 택시회사 대표 정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대표가 저질러온 범죄들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분개했습니다.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임금 체납 등을 해결하라며 227일 동안 홀로 시위를 벌이다 분신을 택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정 씨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망 책임을 모두 정 씨에게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등 온갖 범죄를 자행한 대표에 내려진 형량이라기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해송운수에서는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이라도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느 기관 하나 이런 판결을 내려줬다라면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즐겨보시는 분들 중에 YTN의 공식 채널이 아닌 곳에서 YTN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YTN을 포함해서 각 방송사들의 뉴스 영상도 쉽게 접하곤 합니다. 조회수를 높여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스 영상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거 다 불법입니다. 출처를 적으면 되지 않나 하실 텐데 출처를 표시해도 저작권에 어긋나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달 초 국산 LPG 트럭의 리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영상입니다. YTN 뉴스를 틀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계정입니다. 조회수는 25,000회가 넘는데 아무 편집 절차 없이 2분 40초간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고 영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본인 영상 속에서 YTN 뉴스를 편집 과정 없이 썼습니다. 뒤늦게 유튜브에 신고된 뒤에야 일부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설사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단순한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위법한 사용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이어트 약과 본인이 쓴 책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계정이 뉴스 영상을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을 쓰는 계정도 쉽게 눈에 띄고, 다른 종편 뉴스에서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조회수가 수백만회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화면은 주식 시세나 유명 인사의 부고 등 육하 원칙이 명백한 사실을 전달할 때만 간단히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엔 저작권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의 이용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흔히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일타 강사,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입니다. 보통 학원이나 온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등록이 가장 먼저 마감되는 강사를 뜻하는 말인데요. 물론 실력이 뛰어난 분도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귀신같이 출제하는 족집게 실력으로 소문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수능이었잖아요. 재작년에 치러진 수능 영어에서 일타 강사가 만든 문제와 똑같은 지문이 출제됐었죠. 뒤늦게 사교육 카르텔로 드러났습니다만. 교육당국이 앞으로 이런 일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교육 업계에서 영리 행위를 한 사람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카르텔이라는 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상시로 어떻게 감시하나 싶으실 텐데요. 따로 걸러내는 기관을 만들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제일 잘 알겠죠. 6월 모의고사부터는 이의 신청 대상에 사교육 유사성도 포함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학원에서 봤는데 싶으시다면 신고를 주저하지 마세요. 김연아 기자입니다. 재작년 치러진 수능 영어엔 이른바 일타 강사가 만든 문제와 똑같은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배임수 증제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우선 수능 출제위원 선발 검증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검증을 통과한 출제진을 5배수 무작위 선발하고 출제 참여 시 소득 증빙 서류를 받아 사교육에서 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검증합니다. 평가원에는 출제위원 관리기관을 신설해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상시 점검합니다. 또 수능 직전까지 사교육 문제지와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검토하고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유사성 검증도 맡습니다. 문제 관련 이의 신청 대상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됐습니다. 출제위원회 사교육 영리 행위가 적발되거나 출제 문항과 사교육 문제 연관성이 높은 경우엔 수사 의뢰나 고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실내 문항과 문항의 어떤 난이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난이도를 어렵게 구성할 수도 있고. 평가원은 특히 올해 의대 정원으로 실력 좋은 N수생이 역대급 증가할 것도 고려할 예정이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별력 높은 수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재호 주중대사가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직원의 신고가 접수돼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정 대사가 직원에게 머리가 나쁘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정 대사는 취재진의 접촉을 피하면서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는 짤막한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022년 8월 학계에서 주중대사관의 수장으로 직행한 정재호 대사. 공식 행사에선 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적 말투로 4강 외교의 원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익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원팀이고 또 원팀이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사관 내부에선 정 대사의 폭언과 모욕적 질책에 시달렸다는 경험담이 적잖이 새어나옵니다.
정 대사와 대면할 때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는 아예 집무실 출입문에 휴대폰 반입 금지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주재관 A씨는 대신 녹음기에 증거를 담아 외교부에 갑질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중 대사관은 특파원단에 주어 없는 3줄짜리 입장문만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 정 대사의 해명을 직접 듣고 싶어 찾아갔지만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에서 관용차를 타고 대사관을 빠져나갔습니다. 폭언 논란 대해서 한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대사님, 한마디만 해주시죠. 다치십니다. 아니, 이런 질문도 이메일로 드려야 됩니까, 대사님? 정 대사는 한 달에 한 번 특파원단과 만나는데 사전에 이메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대답을 합니다. 현장 질문은 받지 않고 대사가 미리 준비해온 답변서를 혼자 낭독하는 모노 브리핑 형태입니다. 지난해 국감 땐 정 대사의 미진한 외교 활동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 들어가서 그분하고 면담을 했거나 또는 전화 약속을 해서 전화로 소통한 것을 다 빼고 그것만 얘기하면 사실 외교 활동을 한 번밖에 안 한 것처럼 되는데, 중국 현지 매체들도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임명된 정재호 대사의 인성 논란에 주목하며 인용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들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북한에 대한 감시 체계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들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겁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잘 따르는지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매년 이맘때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 활동은 다음 달 말로 끝나게 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Russia is the reason you will no longer receive reports from the panel of experts. Today's vote will only embolden the DPRK to act with further impunity, as the DPRK jeopardizes global secur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and sanctions evasion efforts. 러시아는 가자지구 학살을 방조해온 미국한테 들을 말은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Страна, которая за последние 5 месяцев 4-жды применяла ве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зраилю безжалостно убивать и травить голодом мирных палестинцев, и которая в этом зале заявляет о том, что решения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носят обяз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не имеет права поучать других.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때문에 전문가 패널이 부담스러워졌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한국 등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은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해 그동안 핵 동향과 사이버 불법 활동 등을 보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무산으로 역할이 끝나면서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미국 의회 공식적인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증가하며 운신의 공간이 넓어졌다고 믿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10,000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계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이커머스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뭐 중국에서 온 알리, 테무, 쉬인 이런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동안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쿠팡이 강자였는데 너무 반격이 거세지니까 이렇게 쉽게 안방을 내줄 수 없다. 쿠팡에서도 또 대규모 반격에 나섰나 봅니다. 예, 지금 뭐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요.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싼 물건들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너무 싸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쿠팡 같은 데서 위기를 느껴가지고 지금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물경 3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6년간 그 쿠팡에서 물류 인프라에다가 그 쏟아부은 돈이 한 6조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10년 동안 투자한 돈의 절반을 다시 지금부터 한 3년 안에 그 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켓 배송이 있잖아요. 로켓 배송이 지금 국내에서 적용되는 지역이 77%인데 70% 정도인데 요거를 2028년까지 88%까지 그러니까는 이른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부르는 데까지 그 대부분 포괄을 하겠다 이런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쿠팡의 적자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하는데 이제 흑자 전환한 게 지난해란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쿠팡 측에서 적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거는 계획된 적자다. 우리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새롭게 푸는 그 3조 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계획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 쿠팡 쪽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발생한 원인의 대부분 큰 원인이 이제 물류 인프라를 까는 건데 이걸 또 역전시킨 계기도 뭐냐면 로켓 배송에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지금 대부분 많이 쿠팡들을 사용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켓 배송이라고 하는 강점을 더 살리기 위해서 이 3조 원으로 말하자면 로켓 배송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장하겠다. 이러니까는 적자가 나는 원인과 지금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과 진단이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쿠팡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물류 인프라를 대부분 좀 상당 부분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적자폭을 또 줄일 수도 있겠고 그런 면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보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쿠팡도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고 알리에서 중국에서까지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오니까 국내 업체 중에 이마트가 사상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했다는 기사 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좀 실적이 부진한 탓이라고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뭐 기업 실적이 부진한 게 주요 원인이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마트가 오프라인 그 유통업체 중에서는 1위였잖아요. 순서가 이제 그 순서가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 그다음에 홈플러스 이런 순서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쿠팡이 모든 온라인 그 오프라인 그 유통업체를 넘기고 이 맨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체로 부진하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15년 이상 된 그 직원들 희망퇴직을 받고 그다음에 뭐 정용진 이 CEO가 자기 SNS에 그동안 올렸던 거 뭐 다 지웠다 이런 얘기도 뭐 들리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원인은 이렇게 보는 게 아마 그 대세인 것 같은데 지금 오프라인 유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온라인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의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특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마트가 그동안 취해왔었던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도 잘하고 오프라인도 잘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하겠다. 이거 뭐 아름다운 얘기긴 한데 지금 쿠팡같이 온라인 하나만으로 공세적으로 나오는 존재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 전략이 쉽게 먹힐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중간한 입장으로 있었던 게 원인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이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둘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건데 그렇다면 탈출구는 있을까요? 먼저 지금 뭐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보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당분간은 이마트 쪽이 그 관심의 초점이라기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리라든가 테무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온 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하고 쿠팡하고 어떻게 부딪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여러 파열구가 생길 테니까 여기서 이제 이마트라든가 기존에 있던 업체들의 어떤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틈을 노려야 되겠군요. 쿠팡이 이제 이렇게 또 돈을 풀면서 반격을 하니까 알리는 또 돈으로 재반격을 했습니다. 알리가 돈이 좀 많은가
많은가 봐요. 야, 알리가 돈이 많죠. 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모 회사가 그 저 유명한 중국의 플랫폼 업체 알리바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실탄, 그러니까 현금은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될 텐데요. 애초에 쿠팡이 또 이렇게 그 3조 원을 갖다가 풀겠다, 예.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알리바바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갖다가 이 대한민국에다가 풀겠다라고 예.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국에다가 그 물류센터를 갖다가 그 건설을 하겠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형태였잖아요. 예. 그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 물류센터가 생기면은 중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한국 물류센터에 쟁여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배송 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배송 기간이 한 4일, 5일 또는 뭐 일주일씩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 한국에 물류센터가 생기면은 쿠팡과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이런 식의 그 아주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니까 예. 굉장히 그 공격적인 경쟁이 가능해지겠죠. 그렇군요. 이마트의 그 희망퇴직 접수 기사를 보니까 워낙 쿠팡과 알리 뭐 이런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우리 유통시장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가? 굉장히 바뀔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물류센터 말씀드린 거에서 또 예. 하나 주목할 점은요. 예. 이 중국에 있는 물건을 가져다가 쟁여놔서 뿌리니까는 빠르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국내에 있는 생산업체들이나 국내에 있는 작은 물류업체들까지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쿠팡이 거기에 대해서 그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예. 국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중국 물건보다는 한국 물건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전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중국 물건에서 약간의 예. 불신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으니까 예. 어느 정도 불리함이 있었는데 물류센터가 있게 되면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바로 구매해서 그걸 뿌릴 수 있게 되니까 쿠팡하고 차이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물류라든가 이 부분에서 구조적인 변동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렇군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인가?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뛰어들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물류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다는데요. 애초에 쿠팡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한국의 특성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이 구매력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작은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것을 보면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몇몇 지역에 몰려 살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 넓은 망망대해 같은 미국 대륙을 그 휘저으면서 배달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 좁은 수도권 지역만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한 2천만 명 정도에게 그 물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대비의 어떤 그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 물류 업체에서 해볼 수 있는 이런저런 종류의 서비스라든가 실험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임상 지역의 성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경험 같은 거를 데이터 삼아서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물류 플랫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 좀 더 좋은 질의 상품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으니까 일면 이득인가 싶기도 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어느 한 업체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기업이 다 먹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독과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업들, 우리 산업들, 우리 그 작은 소규모 중소상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우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류 플랫폼에서 가장 큰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죠. 결국 하나의 플랫폼 업체만 남아서 이게 결국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지배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나 생산자 입장에서나 가장 바람직한 거는 경쟁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이렇게 물류 플랫폼처럼 독점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 경쟁을 두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독점은 안 된다. 경쟁 기제가 발동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은 이제 쿠팡하고 중국 업체하고의 이런 경쟁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거는 알리라든가 테무 같은 그 외국 업체들이 그 위치를 이용해서 누리는 이점들이 있어요. 뭐 전형적인 게 우편 시스템 같은 경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쿠팡 쪽을 갖다가 좀 보호하는 그런 식의 어떤 조치를 발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어느 한쪽에다가 무조건 힘을 실어줘가지고 독과점을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또 우리 산업도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혹시 왜 이렇게 오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원화가 떨어진다기보다도 예. 뭐 같은 얘기 될 수 있습니다만은 달러가 지금 워낙 강합니다. 달러가 그 강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 지금 금리 인하의 이야기가 들리긴 들립니다만은 이게 6월 전에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예. 심지어 올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아서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경쟁세가 워낙 견조하기 때문에 예. 중앙은행이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고금리 기조를 좀 더 유지해서 확실하게 인플레를 잡을 그런 동인이 더 크다라고 하는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의 시점이 뒤로 밀린다라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IRA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바이든 정권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제조업 육성 정책을 썼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쪽으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고용이라든가 투자 같은 부분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그러니까는 예측한 것보를 갖다가 계속 웃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오고 반면에 엔화라든가 그 유로화 같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구성하는 일종의 바스켓인데 이걸 구성하는 통화들의 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래서 돈이 더욱더 달러로 몰리게 되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미국에서 산업이 좋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제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돈을 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발표된 미국의 작년 4분기 성장률을 보니까 3.4%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나 혼자 산다 수준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산다 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지표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 괜찮나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 차원보다도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구조적인 어떤 하나의 그 분업 체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5년, 10년 동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무역 구조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사이에 있었던 한국도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에 지금 변화가 있게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는 일시적인 거라기보다도 지금 이렇게 미국의 그 경제의 펀더멘털 자체의 변화에서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그 지속적인 하나의 규범처럼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달러 약세 현상은 그러니까 그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기억하던 5년 전 그 팬데믹 이전의 환율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은가 이런 관측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미국의 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와서요. 시장에 그 예상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연준에서 언뜻 비춘 그런 의도들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시기가 더 늦춰지거나 혹은 금리의 인하폭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적을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전까지 나왔었던 예측은 올해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인하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한 번에 그 0.25%씩 해가지고서 결국 한 0.75% 정도 떨어져서 연말에는 한 4%, 4.5%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가 워낙 견조하고 이 성장세가 좋다 보니까 별로 급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인플레 같은 그 흐름은 확실하게 잡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자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내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많아요.
반면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엔화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그만두고 금리를 올렸고요. 네. 유럽의 경우에도 금리를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뭐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그런 금리 부분에 대한 예측이 그 최근에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걸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이런 3고 상태를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럼 더 힘들어질 가능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해야 좋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도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달러도 지금 높아지려고 해서 지금 원화 가치가 낮아지게 되니까 그러면 같은 원화로 외국에서 사올 수 있는 물건 가격은 다 오르게 되고 특히 석유값이 오르게 되니까 이러면 이게 국내 물가에 대한 압력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2022년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 똑같은 문제로 지금 되돌이표를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수입에 대한 압력, 환율에 대한 압력이 물가로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국내와 국제 전체의 그 가격 구조를 갖다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그 수입원들을 좀 더 다변화하고 좀 더 합리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국내에서의 유통이라든가 가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더 합리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는 뭐 장기적 저성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런 국제 이슈까지 함께 더해지다 보니까 경제 정책 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볼티모어항 다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6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조사에 1년에서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두 남성의 시신은 붕괴된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중앙부 근처 약 7.6m 수심에서 트럭에 실린 채 발견됐습니다. Divers recovered two victims of this tragedy trapped within the vehicle. Their family members were notified just over an hour ago in person by Maryland State Police personnel. 이들 2명은 각각 멕시코와 과테말라 출신의 35살과 26살 남성입니다. 경찰은 수색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수중 음파 탐지기도 닿기 어려워지면서 심해에서의 추가 시신 수습을 중단했습니다. 교량 노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메우던 작업반원 4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사 당국은 사고 조사에 1,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o I have no doubt that we will be able to pull this together in hopefully 12 to 24 months.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를 낸 싱가포르 국적의 화물선에는 위험물질이 다수 실려 있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That's 764 tons of hazardous materials, mostly corrosives, flammables, and some miscellaneous hazardous materials, class 9 hazardous materials, which would include lithium-ion batteries. 한편 미국 동부의 해운 길목인 볼티모어항이 이번 사고로 무기한 폐쇄되면서 물류 대란 등 전방위 충격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Ni le bien qu'on m'a fait. 1, 2, 3. 퇴사를 해야겠어. 더 이상 못 참겠어. 이 계산적인 곳에서 나가야겠어. 여길 떠나야겠어. 설득 따위는 됐어. 이 거지 같은 곳을 나가겠어. 주변에 박수를 받으면 신발을 걸어 오를 적 구덩 꿈꿔다는 실망을 보러 깔아보는 그 시선.
요즘에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은 퇴사하고 싶다는 티를 내지 않고 조용한 퇴사 상태로 회사에 다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시끄러운 퇴사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뵙습니다. 그러네요. 자, 심리와 관련해서 그만큼 궁금한 게 많기 때문일 텐데 말씀드린 대로 조용한 퇴사, 이 말이 요즘에 많이 들립니다. 조용한 퇴사, 조용히 회사를 나가겠다는 건가 싶은데 또 그런 의미는 아니라면서요? 네, 실제로 퇴사하는 건 아니고 심리적 퇴사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 영어로 quiet quitt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2년에 미국의 20대 엔지니어였던 그 자이드 팰린이라는 사람이 틱톡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의 제목이 되게 흥미롭습니다. 어떠냐면은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는 일의 결과물로 정의할 수 없다. 실제로 그것보다 더 가치로운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일 중에서 나 맡겨진 일은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추가적으로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 초과 근무 같은 건 no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인데 뭐 실제로 퇴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소극적입니다. 네. 근데 약간 전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애매하다 싶었던 부분이 만약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일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뭐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뭐 선을 긋는 그렇게 겁니까? 하면 상당히 사회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눈치껏 빠지는 거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내가 거기에 더 일부러 나를 희생하면서 추가로 일을 하진 않겠다.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용한 퇴사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는데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약에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 남은 업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요즘에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꼰대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공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부 시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일을 뭐 최소한만 하게 되면은 누군가 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민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인데 사실 좀 나이 든 분들이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회사 일에 나서지 않는다. 이런 조용한 퇴사 이 말이 유행하고 이런 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다는 건데 실제로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그 재미있게도 이게 이제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최근에 한 그런 그 설문조사인데요. 직장인 1,097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질문은 뭐냐면 현재 당신은 조용한 퇴사 상태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상당히 결과가 놀라워요. 절반 이상인 51.7%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럼 2명 중에 1명은 뭐 조용한 퇴사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실제로 직접 퇴사를 하진 않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일을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실제 그 다양한 그 연령에서 연차별로도 어떤가라고 하는 것도 또 함께 살펴본 결과인데요. 보통 이제 사람이 좀 지치게 되는 게 한 입사 5년 정도 보거든요. 5년부터 한 20년까지 이제 지치는데 이게 5년부터 뭐 8년, 7년, 8년부터 그다음에 다시 뭐 10년, 그다음에 또 이후에 17년 이렇게 쫙 봤는데 모두가 50%가 넘는 거예요. 주로 보면은 약 한 8년에서 10년 차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가 이제 가장 회의감을 느끼거나 얘기죠. 지치거나. 근데 흔히 회사 생활하면 왜 3년에 한 번씩 고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요거는 좀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냥 사람들이 지어내는 얘기고 실제로 이제 사람마다 지치는 포인트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주로 이게 왜 사실 이렇게 조용한 퇴사 이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 같은 것도 이제 점점 관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뭐 예상하실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연봉이라든지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게 많고. 또 직장인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현재 하는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한다. 가슴이 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한 30% 조금 안 되는 게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직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은 실제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통해서 그 낸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한가, 그게 나에 대한 평가와 어떤 보상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네. 회의감도 있겠군요. 네,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만큼 이게 되지 않는다 이러면 열의 같은 게 떨어지게 되고 옛날에는 이제 뭐 뭔가 조직이 잘 되면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덕이었지만 예. 지금은 뭐 워라밸이라든지 내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시기잖아요. 가치관이 많이 바뀐 것을 반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회사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일 것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는 어떻게 볼까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 심리로 바라볼까요? 글쎄 이제 이거를 봤을 때 그 저 실제 조사를 또 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 결과가 동료가 만약에 그 저 조용한 퇴사 중에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65.8%가 그럴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하고는 격세지감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10년대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인크루트의 자료인데요. 가장 어이없는 신입사원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키는 일만 하고 자기가 이렇게 그 이외에는 아예 손을 놓고는 나 몰라 이런 스타일이 가장 어이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2015년도쯤에 사람인 조사, 거기 설문조사를 봤을 때도요. 이 사람 퇴사시키고 싶다. 이런 직원 어떤 유형인가 물어봤더니 그냥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하고 있는 그런 직원, 이런 사람 퇴사시키고 싶다.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의 자료로 저는 65%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결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조용한 퇴사를 생각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자체가 나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가? 실제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그 의미가 있는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조용한 퇴사가 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뭔지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거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번아웃 증후군이 이 조용한 퇴사를 마음먹는데 배경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로 말할 수는 없지만 번아웃이라고 하는 게 소진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그 뭐 초가 다 타버리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달리다 갑자기 끈이 딱 끊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게 되고 실제로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게 내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좀 냉소적이 된다 이런 것도 그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고 성취감도 못 느끼는 상태인데 이런 번아웃 상태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과 관련성이 있겠고요. 또 그 다른 거는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업무에 대해 열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번아웃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정말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서버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도 번아웃 되기 전에 그 전에 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단계가 조용한 그 퇴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약간 회사 일에서 내 나름의 선을 그어놓고 그렇죠. 네.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내가 꼭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하겠다라고 선을 그어놓으면 그런 번아웃 증후군을 좀 예방한다거나 아무래도 이제 좀 미리 준비를 하거나 마음에 너무 지나치게 내가 달리게 되는 것들을 좀 막는 효과는 있겠죠. 아, 그렇군요. 자, 조용한 퇴사를 마음먹은 경우에 뭐 실제로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퇴사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회사를 나갈까? 이것도 참 궁금한 퇴사하는 상황인데. 모습이죠. 예. 네. 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그 당연히 이제 퇴사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 나갈 때 상당히 이제 이직 준비를 충분히 하고 계획적인 퇴사를 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퇴사를 하는데 주변 가까운 사람한테만 퇴사 의향을 보여주고 소근소근 하다가 나가는 사람 그런 유형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 좀 놀랄 만한 유형은 뭐냐면 갑자기 잘 다니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충동적인 사람 한 10%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흥미로운 사람이 한 3.6% 정도 있는 사람은 아주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퇴사해 이렇게 다 알리고 홍보를 하고 얘기를 나가는 홍보를 거죠. 하고 나가는 네, 거예요? 그런 유형이 생겨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끄러운 퇴사 유형. 예, 저기 작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좀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래픽에서 봤을 땐 비중이 작아 보이는데 근데 요즘에 SNS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시끄러운 퇴사 유형이 눈에는 많이 띄더라고요. 네네. 예, 뭐 브이로그 같은 거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자기 퇴사 과정을 올리는 거잖아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그 신세대들이 보통 이제 SNS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이 틱톡이나 뭐 이런 걸 포함해서 SNS에 퇴사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거, 이게 해시태그 되는 거가 12,00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원래는 그 시끄러운 퇴사 이게 호주에 있는 한 공무원이 그 실제 2022년에 자기가 사직하기 전에
자기의 실제 일상 이런 모습을 올린 거에서 이제 화제가 돼서 시작이 되는데 한국에서도 최근에 그 퇴사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이게 되거든요. 브이로그라는 게 원래 비디오하고 블로그의 합성어잖아요. 아주 잔잔한 자기 일상들을 보여주는데 퇴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회사의 부조리라든지 이 회사의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떤지 불만족스러운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그 의사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용한 퇴사하고는 좀 대비되는 그런 거인데 갤럽에서 2023년도에 글로벌 업무 환경 보고서라는 걸 냈는데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직장 근로자의 약 18%는 요란한 퇴사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3.6% 얘기하지만 결국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내가 왜 퇴사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리고 홍보를 하고 나가는 홍보를 하고 회사를 나간다. 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회사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뭐 특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가지 부조리라든지 뭐 적나라하게 어떤 그런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사가 부당하게 나한테 지시했던 거 이런 걸 함께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기사를 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댓글에 퇴사할 땐 조용히 나가야지. 이거 요란하게 나가면 이직하거나 이럴 때 동종업계로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이거 평판에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시각이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 퇴사할 때 사실 마음이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로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센스를 통해서 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공정성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니까 내 경험 자체, 이 회사의 경험을 공유하겠다 이런 의식 같은 것도 있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삶의 기록이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세다운 어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 나온 그 기사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워요.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데서 왜 신세대가 이렇게 시끄러운 퇴사 이걸 하느냐.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주로 이제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한 하나의 폭로하는 의미가 있고 그게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데 테크 기업 같은 데서 대량으로 해고를 했거든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하나의 반작용이 아니냐. 뭔가 그런 사람들 많이 내보내는 거 이런 거를 좀 제어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에서 신경 써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저도 유튜브에서 해고당하는 전화를 받는 거를 찍어서 올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 조회수가 또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 퇴사 브이로그 이런 영상을 보는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뭔가 나도 저럴 수 있다라거나 또 공감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뭐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사실 SNS 소통 자체가 젊은 세대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보편화된 그런 거가 됩니다. 대리만족의 효과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데 뭔가 공감이 되고 이러니까 어쩌면 그게 사실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느껴져요. 자, 저희가 오늘 조용한 퇴사와 시끄러운 퇴사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참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 어떻게 보세요? 그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요즘 세대를 생각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요. 그 중간 언젠가는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하는 단계에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의 니즈와 환경의 니즈 간에 이렇게 이 미세하게 자꾸 조정을 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조정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용한 퇴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뭐 요란한 퇴사 나타나는 거죠. 그 언저리 어딘가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한마디의 위로를 좀 아니면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나 그다음에 지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회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언까지 아주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